네. 지금부터는 이제 토론을 좀 시작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응답에 대한 답변과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분 토론자 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들과 질문들을 좀 주셨는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정수정 교수님 발표에 있어서 이제 박은정 교수님이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한 가지 중요한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돌봄 필요시 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해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아동 양육비 지급 기준 또 방식에 있어서 교수님의 어떤 의견, 제안하실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신지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한부모를 위한 추가 정책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정책들이 지원되면 좋을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부모 양육비 대입제 관련해서 이제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좀 동의하시지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되었는데, 분명 어제서는 어떤 이제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허들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그런 이제 장애물을 넘어야지 이게 도입이 가능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토론자분께서 의견을 주신 거는 돌봄에 있어서의 돌봄 주류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고 굉장히 재미있는 정말 흥미로운 그런 어떤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끝나시면 이제 제가 두 번째 토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해가지고 약간 이제 논의의 포문을 열었는데 더 의견을 달라 굉장히 어려운 또 질문을 던져주셔서 제가 이제 발표 준비하면서 현재 고민하는 지점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좀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찌됐든 아까 이제 기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잠깐 발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기준이 그러니까 1,000원만 넘어도 바로 이제 수급에서 탈락하는 이제 그런 제도. 근데 이게 탈락이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동시장에 이제 재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불안정하게 놓여 있는데 거기서 또 다시 수급을 받고자 했을 때 이제 한 2-3개월에 또 이제 절차가 걸리고 그러면 이제 소득의 공백이 생기게 돼서 그걸 굉장히 벗어날 수 없는 구조여서 사실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 한부모 가족 당사자들은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왜 지금은 예를 들면 30% 40% 이제 기초 수급과 관련해서 50% 50%는 차상위 52%는 이렇게 또 그 안에서 미혼 한부모 또 시설 한부모 계속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눠지는 기준이라든가 의미가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가족폭력에서 이제 거의 탈출하다시피 해서 실질적인 이제 한부모인데 주거급여를 받다가 이제 전 남편의 이제 소득이 잡힘으로써 제가 인터뷰 당시에 주거급여가 2개월 정지가 된 이제 사례가 있었어요. 인터뷰 끝나고 다시 받게 됐다 이렇게 전화를 주신 이제 사례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지급하는 방식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는 좀 논의를 이제 더 활발하게 여러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의 연구를 통해서 좀 이게 또 도출이 돼야지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 100%까지 다 지급하고 물론 이제 기부의 형태로 이렇게 했지만 한부모가 사실 이렇게 소득이 여유로운 층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100%로 잡는 방식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성경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던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한 지점인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좀 이제 같이 좀 논의를 꼭 해야지 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돌봄에 관한 이제 논의들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돌봄의 논의를 하면서 한부모의 정체성을 돌봄
위험한 이치로 정치화하거나 그게 정부는 아니다라고 이제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질문하신 박사님께서도 함께 돌봄이라고 하는 트럼프의 의미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돌봄의 가치를 어떤 식으로 이제 소득 보장이라든가 기본소득 논의에 함께 해서 단순히 이제 소득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 돌봄에 대한 패러다임과 가치, 그리고 함께 돌봄이라는 게 어떤 이제 개별 가구 아니면 국가 제도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뭐 명칭이라든가 용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논의가 진지하게 좀 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양육비 관련해서도 주요한 소득 보장 정책의 하나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허들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양육비 대지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어떤 그 피양육 부모가 이거를 해야지 되는데 안 한다. 그 개인의 문제이고 가족의 문제이니까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인식에 멈춰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점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함께 돌봄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봤을 때 이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만들 것이냐, 비양육 부모에게 그걸 하도록 국가가 강제하거나 못하면 선지급해서라도 이러한 소득이 보장이 되도록, 함께 돌봄이 물리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돌봄이라고 하는 이제 패러다임에 기초해서 이게 이제 소득보장 정책과 연계해서 이 양육과 관련된 대지급 제도도 논의가 된다면, 특히 이제 아동공의 관점에서 부모가 누가 됐든지 가구의 형태, 어떤 가구의 형태의 아동이든지 간에 어떤 그런 변화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아동의 사회권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당연히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어 가족 중에는 가족폭력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사적 친밀 그 관계를 맺고 싶어하지 않은 한국도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받고 싶지 않죠, 그런 경우는. 그리고 가끔 한부모 같은 경우도 인터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열심히 수급권을 지금 받고 그나마 살고 있는데 불규칙적으로 한두 번 딱 넣어가지고 수급권이 박탈되는 게 굉장히 싫다라는 거예요. 왜 이 시점에서 나에게 돈을 주느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도록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소득 보장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요. 또 하나 아까 이제 추가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제가 그 발표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이제 그 정규직 중심의 굉장히 이인 생계 부양자 모델 중심인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뭐 통계에서도 보다시피 한국모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에요. 육아휴직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돌봄도 굉장히 특권화되어 있고, 자원을 많이 가는 사람은 가족 자원도 있죠, 경제적 자원도 있죠, 제도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죠. 그나마 잘 지낼 수 있어요. 물론 힘들지만 그것도 이제 성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돌봄의 빈곤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부모라든가 어떤 이제 돌봄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패러다임에 기초한다면 근로 종사상의 지위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돌봄을 수행을 해야 될 때, 우리가 보통 1년 육아휴직을 주면 그거에 대해서 소득 보장, 예를 들면 이건 이제 돌봄 어떤 사회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논의들과 함께 돼야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이동을 할 때에도 돌봄을 해야지 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전, 소득 보장, 뭐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아까 이러한 것들이 또 젠더화라든가 성별화의 이형성에 항상 미끄러지는 그런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 휴가제처럼 이러한 것들이 함께 돌봄의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지점까지 고려하면서 제도화 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지점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이런 맥락과 기초해서 사실 어떤 안이 나와야지 된다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이러한 논의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제 도출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마지막에 돌봄주의와 이런 용어도 상당히 좋다라고 여겨지고요. 이제 뭐 소득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뭐 돌봄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들과 함께 좀 이제 새롭게 좀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싶습니다. 네. 네, 토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저는 충분히 잘 해드렸는데, 네, 두 번째, 또 장현진 교수님은 또 실태조사에 있어서 굉장히 세심하게 하나하나의 의견들을 주셨고, 또 정책적 제안에 있어서도 정말
동의하는 부분과 또 추가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주셨고, 어떤 특별히 질문을 하시지는 않으셨는데,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이제, 저도 참 살기만 해도 빛이라는 것도 참 마음이 좀 아팠던 부분이었고, 돌봄과 관련해서 계속 뭔가 새로운 정책들을, 그러니까 얘기할 때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지금의 현재에 있는 것을 좀 더 정리해서 질적인 보완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효율성에 대한 것과 연결해서도 또 좀 제안들을 잘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위기 임신에 대한 그런 어떤 자기결정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응급한 상황에서는 사실 자기결정권을 행하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더욱더 세심한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 사회적 인식에 대한 것들을 좀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들, 사실 정책이 잘 이루어질 때는 사회적인 인식도 저는 개선되어질 수 있다. 굳이 인식을 막 바꿔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화, 제도화가 됐을 때 인식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의견들에 관련해서 우리 김전 추가적으로 좀 더 뭐 얘기하실 부분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해 주셔서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간략하게 시간상 언급만 하고 넘어간 부분이 얼마 전에 그 여가부 법무부, 복지부, 교육부 전체가 이제 합동으로 이제 미혼모 등 이제 한부모 지원 대책을 제시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비 대지급은 아니지만 그 미혼모 분의 그 상대방 미혼 지금 양육을 하지 않고 있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제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그런 강제성을 조금씩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날짜까지 이제 잡혀 있는 걸로 봐서 네,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반가운 마음이 들고 그 한편으로는 또 양육비를 지급하는 대상을 또 정하기 위한 또 많은 과정들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그런 히트앤런 제도라든지 해외에서 하고 있는 그런 비양육 부모에 대한 책임 방안들도 구체적인 방안들을 사례 연구를 통해서 또 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말 미혼모 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비를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미혼모 분들이 신청 자체도 안 하시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을 지원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원받으면 그만큼이 또 소득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깎이고 이제 증가하고 또 그런 부분이 또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득으로 인정이 되고 많은 지원들이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지금 온라인으로도 들어주시고 계신 많은 분들과 여기 와 계시는 분들 모두가 이제 노력해서 한부모 부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의견으로 구충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유튜브에 지금 이런 질문이 하나가 지금 올라와서 지금 질문을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질문을 주셨는데 한부모 가족을 위한 긴급 돌봄이 시설 내에서뿐만 아니라 재가 서비스로도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감염병의 확산이라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지역사회 돌봄과 연관을 지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있을지 좀 궁금하다고 말씀하시고 감염과 주제발표 의미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긴급돌봄에 대한 그 재가 서비스에 있어서 이런 지금처럼의 그런 감염병,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대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어떻게 어느 부분을 주시면 좋을까요? 네네. 발표 내용이 언급된 거는 아니지만 이것도 굉장히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떠오르는 그냥 생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긴급 돌봄이라고 해서 이제 특히 이제 방역이라고 하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정이 가장 안전하다 해서 사실 아동의 어떤 폭력이라든가 학대도 이제 많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여전히 재가에서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아동이 됐든 노인이 됐든 돌봄이 필요로 하는 이 돌봄의 형태가 지금 현재 굉장히 최소화된 방식으로 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암묵적으로 분위기상 학교라든가 이제 아이들 돌봄에 있어서도 집에서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하고 꼭 필요한 이 긴급이 모두가 긴급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그런 긴급의 의미로 지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요새 이제 좀 더 또 확산이 돼서 최근에 이제 주변에 보면 각종 어린이집의 이제 지침에서도 되도록이면 가정에서 할 수 있으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재가에서라든가 이런 사회적 돌봄을 여전히 이제 왜냐하면 가족이 다 할 수 없고 모두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방역이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가 넘어야 될 장벽이 있지만 여기에 지침에 준해서 돌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여전히 굉장히 수행이 되어야지 되는 측면이어서 이제 그 최소화하는 방식보다는 방역의 지침을 하면서 재가라든가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논의들이 사실 단문화가 돼야 되는데 이 돌봄의 이슈가 지금 많이 수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경제라든가 다른 것들이 더 그러니까 주요한 이슈로 선정하면서 이것이 다시 이제 가족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영역으로 이미 암묵적으로 지금 비가시화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는 만큼 사실 내년에도 유지될 거라고 하는 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인데 이렇게 그 재가라든가 재가 서비스를 통한 안전 돌봄이라든가 사회적 커뮤니티 안에서 사회적 돌봄을 통해서 오히려 안전한 돌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가 좀 적극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잠깐. 긴 의견은 아니고요. 지금 장수정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사회 서비스 기관 대상으로 또 이제 작게 조사를 한 그 연구를 봤는데 실제로 서비스가 많이 중단됐었잖아요. 그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도. 그랬더니, 실제 그 가족들은 이게 중단되는 게 더 절박하게 막 와닿으시는 거예요. 그 방역에 대한 그런 두려움보다는 돌봄에 대한 내가 그럼 대체로 뭔가 돌봄을 해야 된다라는 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더 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2020년 초반에는 방역 수칙 자체도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가 모르는 상황이어서 다 시설 이용 중단이었지만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수칙과 그런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방역 지침들이 잘 마련만 된다면 오히려 거기에서 잘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지금의 현재 당사자분들과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의 욕구를 더 반영한 정책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추가적인 질문은 없는 것 같고 저희가 또 이제 좀 토론 시간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 같아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저희 기조 강연을 해주셨던 성재현 교수님께 약간 그 학회 토론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약간 총평과 강연을 마지막 정리를 좀 의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나이가 들긴 들었고요. 라는 생각과 함께 또 기회를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일단 전 돌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긴급 돌봄 부분 잠깐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또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배운 부분들 다시 생각해 보게 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집에서 그 조금 이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고요. 다행스럽게 요양보호사분이 계속 이렇게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준수하면서 공백 없이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원칙을 잘 지키면서 상호 배려하면서
돌봄의 공백을 메꿔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이제 오늘 굉장히 그 중요한 이제 사회권이라든지 그 확보하기 위한 어떤 권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인식되고 어떻게 이게 구현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정당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한 평가를 했을 때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돌봄을 통한 어떤 그 충족감이든 또는 안정이든 더 나아가서 평등과 어떤 그 지위 참여라든지 궁극적으로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누가 돌봄을 하든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이 한부모 가족들이 그 제대로 된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고 나아가 모든 여성과 모든 남성과 또 모든 그 이 사회에서 어떤 돌봄을 받고 또 돌봄을 하는 그런 주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이것으로 오늘 저희 한국 가족사회 복지학회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 학회를 준비하면서 우수 포스터 발표를 좀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수 포스터로 충남대학교 이성년 이진아 선생님이 제출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주관적인 생활시간 사용 변화 정도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 지금 그 발표 자료집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수강에 대한 것들 나중에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혹시 참고 확인서가 필요하시면 학회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이제 발송을 할 테니까 참고 확인은 학회에 직접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주소가 없었는데, 우수 발표에 선정되신 선생님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박수를 좀 쳐드릴게요. 이것으로 저희 2020년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를 마치도록 하겠고, 이 학술대 준비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애를 써주신 학회 또 총무위원장 김혜미 분이 또 오늘 자리에 하지 못하셨지만 또 홍다영 학회장님 또 이거정책연구소의 또 이정민 부장님 또 많은 또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분들 너무너무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은 이렇게 학술대를 마치고요. 저희 바로 이제 정회원 분들 모시고 총회가 진행이 될 테니까 총회까지 떠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희 축사해주신 또 육아정책연구소 소장님, 박사님, 소장님께도 너무너무 또 귀한 장소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학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